경제 가능성을 저희가 모색해보고 산업부와 우주청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김 본부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 걸음 해주신 김대동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현재 전기 비행체 기술 동향 및 미래 전망이라고 지금 주제로는 나와 있지만은 처음에는 우주 항공, 특히 항공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비행체 기술 동향 그쪽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 소개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항공혁신 R&D 전략,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전기 비행체 기술 동향 및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소개 및 정책 방향입니다. 글로벌 항공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 혁신 및 지속 가능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신개념 항공기, 지금 여기 보이시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장과 같은 그런 신개념 항공기도 지금 나와 있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많이 주제가 되고 있는 이 탄소 중립 목표가 달성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AI 기술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혁신 및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공급망에 대해서는 이제 핵심 기술 및 부품의 안정적 확보 수요 증대가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항공산업 부문에서는 미래 항공 기술 선제적 대응 전략 부족하고 기술 선전 및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군용기 같은 그런, 특히 이제 KF-21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이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민간 분야에서도 분명히 이제 핵심 기술을 많이 이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항공 기술 확보에 대한 요구가 급증이 되고 있고, 친환경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기술로서는 핵심 기술 기반 역량이 필요하고, 이제 공급망에 대해서도 이제 부품 및 장비의 공급망이 부족한 상태이고, 특히 이제 인프라가 좀 미비하여 기술 자립화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황을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사점을 냈는데, 항공 수송 혁신 실현과 미래 첨단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선점을 위한 전략적 기술 개발 투자 확대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친환경 항공 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주도의 미래 항공 산업 생태계 활성화, 세 번째는 AI 및 디지털 기술 용합으로 자율 항공 시스템 구현 및 항공 시스템 성능 혁신, 네 번째로는 핵심 부품 장비 공급망 구축 및 국산화 인프라 확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주항공청에서는 특히 이제 항공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비전은 우주항공을 위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입니다. 타겟은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 산업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필요하고 최고 수준 연구 산업화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우주항공청에서는 4개의 부문이 있는데 수송, 탐사, 위성, 항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목표를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항공산업 도약 기반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 항공 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주요 체계 개발 사업을 필요로 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기반을 확보로 항공산업 핵심 미래 기술 선점을 하겠으며 2045년경에는 매출 40조 원 달성, 또한 강소기업 30개 등 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선도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 항공 핵심 기술 개발, 민군 협력 및 국제 공동 개발 확대, 항공 분야 세계 생산 기지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저희는 항공 부분에서는 항공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항공 혁신 R&D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비전은 미래 항공 기술 선점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기여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 목표로는 친환경,
AI 첨단 기술 융합으로 항공기술 혁신과 역량 강화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4개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항공수송 혁신 달성을 위한 세계 시장 진입, 친환경 항공기술 혁신을 위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세 번째는 AI 기반 기술 융합을 통한 자율항공체계 개발, 네 번째는 생태계 기반 구축을 통한 항공산업 자립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5개의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전략 하나는 미래 첨단 항공 모빌리티 구현이고, 전략 2는 친환경 항공기술 확보, 전략 3은 미래 항공 융복합 기술 연구, 전략 4는 핵심 부품 장비 기술 국산화, 전략 5는 시험 평가 및 생산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략 1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전략 1 같은 경우는 미래 첨단 항공 모빌리티 구현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AAV 분야 G5 진입이고, 다음으로는 고중량 장거리 드론 시스템 개발, 다음으로는 마하 5 이상 극초음속 추진 시스템 선행 연구를 저희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전략 두 번째로는 친환경 환경 기술 확보이며, 이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 개발, 친환경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기 기술 고도화, 다음으로는 초경량 친환경 소재 및 연료 활용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전략 3은 미래 항공 융복합 기술 연구입니다. 이를 위해 AI 기반 융복합 완전 자율 기술 확보를 하고 있으며, 고성능, 다기능 융합형 무인기 개발을 추구하며 다수 이종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를 이루겠습니다. 전략 4로서는 핵심 부품 장비 기술 국산화이며, 첫째로는 첨단 드론 기계 부품 생태 구축을 위한 표준 기반 프로젝트 추진이고, 두 번째로는 항공용 모터, 배터리 등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확보이며, 고효율 민수용 가스 털빈 엔진 기술 확보가 되겠습니다. 전략 5는 시험 평가 및 생산 인프라 구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항공 모빌리티 체계 부품 장비용 시험 평가 생산 공용 인프라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디지털 트윈 기반 비행 성능 시험 평가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이고, 마지막으로 항공 AI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댐 및 구축 및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항공 혁신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3개의 주요 브랜드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AAV 분야 G5 진입이며, 두 번째로는 첨단 드론 기체 부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표준 기반 프로젝트 추진, 세 번째는 고효율 민수용 가스터빈 엔진 기술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3개의 브랜드 사업을 나왔는데, 이 브랜드 사업 말고도 저희가 지금 12개의 다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공 부문에서는 15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여기서 이제 보여주듯이 3개의 브랜드 사업을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 주제인 전기 비행체 기술 동향 및 미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는 최근에 전기 항공기 개발 동향의 기원, 다음으로는 일반 항공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기 추진 항공기의 종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테고, 그 다음에 전기 추진 항공기 동향, 미래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미래 전기 비행체의 지금 핵심 기술이라고 부르는 분산 전기 추진, 이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테고, 그 다음에 제가 있었던 곳, 나사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기 추진 항공기 R&D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에어크래프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기 항공기가 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미국의 General Aviation Manufacturing Association이라는 간마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가져온 그림이 되겠습니다. 왼쪽 위에 Disruptive Change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진은 1900년도 초에 뉴욕시 맨하탄에 있는 그런 사진인데, 많은 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차들 중에 딱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저 빨간 저기 빨간 서클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과 13년, 10몇 년 후에 마차들은 거의 없어지고 전부 다 거의 하나만 빼놓고 다 이제 자동차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불과 10몇 년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제 저기 트랜스포테이션에 관해서는 이런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 또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도 애널로그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 지금 많이 쓰시고 계시는 디지털 카메라, 특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카메라를 많이 이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런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가 지금 계속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항공에서도 분명히 적용이 되는 걸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한 20년 전에 제가 나사에서 있었을 때, 20년 전에 지금 나온 이 표인데, 이 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나사 항공 부문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20, 30년 후에 비행체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나, 근데 목표를 지금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4개가 목표 지수인데, 노이즈, 그러니까 소음, 그 다음에 이제 emissions, 그 다음에 performance, 그 다음에 이제 yield length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활주로입니다. 이게 활주로 길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특히 이제 제일 오른쪽에 M+3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06년, 2007년 이후 30년 후에, 그러니까 2030년, 2035년에 나올 비행기를 가지고 저희는 M+3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M+3의 목표를 저희가 그때 선정을 했는데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그런 목표가 되겠는데, 지금 여기 약간 이제 기술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간단히 이렇게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중요한 점은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 에어크래프트 퓨얼번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그래서 이제 M+3 컬럼에 보면은 그때 당시의 비행기보다도 마이너스 70%를 연료를 줄이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사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내놓았는데, MIT, 미국의 MIT에서 내놓은 컨셉이 이제 더블 버블 컨셉트라 해가지고, 보통 이제 여객기 타고 다니시면은 동체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동체가 저 비행기 같은 경우는 동체가 2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란히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비행체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MIT에서는 이 컨셉을 2035년, 그러니까 2007년 당시에 2035년쯤 되면은 이런 비행기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컨셉을 내놓았고, 밑에 보시는 보잉에서는 그러면 트러스 브레스트 윙이라는 아주 긴 비행체, 긴 날개를 가지고 있는 비행체를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보잉에서 내놓은 컨셉을 가지고 나사에서는 X-66이라는 비행체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MIT에서 나온 컨셉도 있고 보잉에서도 나온 컨셉도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연구를 했던 부분은, 그러면은 2035년 때는 전기 비행차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내놓은 컨셉이 이게 이제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소위 blended wing body라 해가지고, 지금 타고 다니시는 항공기 같은 경우는 동체가 있고 날개가 있는데, 이 비행체 같은 경우는 동체하고 날개가 이렇게 블렌드가 됐다 해가지고 blended wing body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목표가 아니고, 사실 이 연구의 목표는 전기 추진입니다. 전기 추진.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기로서 추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 날개 끝에, 터보 일렉트릭 제너레이터라고, 전기 발전기가 있습니다. 전기 발전기가 이제 보통 여기 지상에 있는 발전기는 아니고, 터보 젯 엔진에 들어가는 그런 엔진 핵심 부품에다가 굉장히 좋은 초전도체의 모터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발전기를 달아 가지고 여기 양 끝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발전기가 2개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이 전기를 여기 14개 정도 여기 지금 그림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14개의 모터로서 돌아가는 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객기를 타시다 보면은 엔진 앞에 큰 이렇게 선풍기 같은 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팬입니다. 그 팬에서 이제 추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에너지를 전기로 생산을 해가지고 전기를 여기 14개 정도 되는 일렉트릭 팬에다가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거의 모든 추진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행기 끝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연구를 했던 게 2007년, 2008년부터 연구를 했었고 그런 비행체가 여기 왼쪽에 있는 노이즈, 에미션, 퍼포먼스, 필드 랭스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비행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비행체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비행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비행 역사에 대해서는 지금 3번의 혁명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라이트 형제가 이제 1900년도 초에 날았고 그게 첫 번째 혁명이 될 테고 두 번째 혁명은 제트 엔진은 1932년 거의 10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1932년 이후로 많은 비행체들, 전투기, KF-21이나 아니면 보잉 737, 787 모든 비행체들이 제트 엔진을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다음 항공 혁명은 어디서 나올까? 저는 전기 추진 비행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UAM이라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전부 다 전기 추진 비행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UAM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일했던 사람이 나사를 그만두고 우버로 가가지고 UAM이 지금 탄생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전기 추진 비행체라고 하면은 UAM은 그러니까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관해서는 지금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은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 비행체는 저희가 나사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고 그런 부분이 UAM의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UAM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는 AAM, Advanced Air Mobility, Advanced Air Mobility 같은 경우는 UAM을 포함한 Regional Aircraft, 그러니까 지역 간 이동 비행체,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한 그런 광범위한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AAM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큰 비행체, 적어도 737, 777 되는 그런 비행체도 전기화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그맣게 여기 슈퍼소닉, 그러니까 초음속기를 지금 여기 제가 사진을 갖다 놓았는데 한 10몇 년 전에, 10년 정도 전에 일론 머스크도 슈퍼소닉으로 전기 비행체를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UAM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는 AM을 포함한 여러 비행체, 지금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비행체,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산업들이 분명히 태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지금 약간 공식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공식을 설명을 하기 전에, 비행체가 만약에 이렇게 수평으로 날아갈 경우에 4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첫째는 중력에 의해서 이 비행체의 무게, 그 다음에 추진, 트러스트, 여기 추진력이 이제 힘이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양력이라고 그러죠. 리프트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드래그. 이것은 이제 비행기를 공기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만약에 A라는 비행체가 있으면은 그 A라는 비행체를 설명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그 A라는 비행체가 어느 만큼 갈 수 있을까? 어떠한 거리만큼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공식이 굉장히 간단한 공식입니다. 그 간단한 공식이 이제 브리게 레인지 이퀘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V는 이 비행기의 속도이고 이 G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력,
그다음에 L over D,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lift, 여기 위에 이제 양력이 되겠고, D는 주력이 되겠고요. 이 부분, D분의 L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공기학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이 SFC, 이제 Specific Fuel Consumption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비행기 엔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동이 되나, 이제 그런 이제 숫자가 되겠고요. W 이니셜은 비행체에 연료가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연료가 처음부터 이제 A 포인트에서 B까지 가려고 할 때 A 포인트에서는 분명히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료를 실은 상태를 이제 W 이니셜이 되겠고, 마지막 도착했을 때 부분이 이제 그 웨이트이 W 파이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경우는 연료를 계속 태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공기역학적인 L of D, D분의 1, 그 다음에 SFC 엔진에 관한 부분,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비행기 웨이트, 이런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차트에는 이 웨이트이 왜 중요하냐. 비행기가 무게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레인지가 더 많이 날아갑니다. 이 공식에 보면은 이 W 파이널, 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레인지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디자인을 하거나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저기 운영을 할 때 비행기 무게를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컴파짓, 복합재를 많이 쓰이고, 이제 전에는 알루미늄 스트럭처,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많이 만들어서 이제 비행체를 날렸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복합재를 많이 쓰는 상황이 되겠고, 아까도 보였듯이 이러한 비행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약간 트러스라고 하는데, 이런 트러스는 많이 이제 다리에서 지상에 있는 다리 같은 데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트러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비행기 날개 무게를 줄이는 방법, 또한 컴파짓을 써가지고 새로운 비행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행기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한 이제 공기역학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다면은 여기에도 지금 공식이 몇 개가 있지만은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역학적으로 그러니까 공기저항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공기하고 비행기하고 날아갈 때 거기서 생기는 마찰력이 있습니다. 그 마찰력은 이 공기 저항을 지금 나타내는 이게 수식인데, 여기 CDO라는 부분이 공기 마찰력에 의한 그런 힘이 되겠고,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비행기 날개 끝에 굉장히 큰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모든 비행체는 거의 다 이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이게 이제 사실 에너지입니다. 이게 회오리 바람이 크면 클수록 소비되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이 에너지를 최소한 시키는 게 또 하나의 이제 공기역학적으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회오리 바람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비행체 같은 경우는 날개 길이를 최대한 넓게 갖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가 길면 길수록 여기서 소비되는 이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것이죠. 또 그런 방법도 있거니와, 또 이제 열기를 타고 다니시면은 비행기 끝에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끝에 이렇게 올라간 부분. 이 부분도 여기에서 생기는 이 회오리 바람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UAM과 적용되는 그런 많은 비행체들이 프로펠러를 비행기 날개 끝에 달고 다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이 회오리 바람이 만약에 이렇게 도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프로펠러는 정반대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여기서 생기는 이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해가지고 공기역학적으로 비행기를 공기가 저항을 덜 받게, 그래서 이제 공기가 저항을 덜 밟으면은 더 받으면은 아까도 이제 공식에 보였듯이 그 레인지, 거리가
더 많아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까 처음 거기 불게 레인지 이퀘이션 거기 공식에서 이제 SFC라고 했는데 Specific Fuel Consumption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엔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을 이야기를 할 때 엔진 efficiency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효율성이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Thermal efficiency, 그러니까 연력학적인 그런 efficiency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propulsive efficiency, 어떻게 비행기를 이렇게 추진을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efficiency가 이제 여기 곱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thermal efficiency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력학적으로. 지금 많이 아시겠지만 보잉 747 같은 경우는 엔진이 4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이나 그 후에 있었던 DC-10이라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엔진이 3개입니다. 여기 날개 밑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뒷날개, 수직 날개에 엔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엔진이 3개. 그런데 지금 추세가 거의 다 지금 2엔진으로 지금 바꿔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thermal efficiency, 이게 연력학적으로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A라는 엔진이, 조그만 엔진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A라는 조그만 엔진보다도 큰 엔진이 더 연력학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엔진을, 만약에 747 같은 비행기도 4개의 엔진을 쓰는 것보다 3개, 똑같은 추진력을 가진 상태에서 3개의 엔진을 쓰는 게 더 연력학적으로 더 유리하고 3개보다도 2개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많은 비행기들이 2 엔진을 쓰는데 그러면 하나 엔진만 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심점도 생깁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 엔진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2개의 엔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엔진이 만약에 고장이 되면은 하나의 엔진으로서 비행기가 돌아와가지고 착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전성 이유 때문에 지금 많은 비행체들이 2 엔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투기는 예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지금 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propulsive efficiency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공식이 있긴 있지만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오래전에 1932년 그때 터보젯 엔진이 나왔을 경우에 이런 식의 왼쪽 위에 있는 비행체, 엔진체 같은 이런 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터보젯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압축을 해서 연소를 한 다음에 털빈을 돌려 거기서 나오는 공기가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여기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기 propulsive efficiency 그러니까 추진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모든 공기 양이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이 팬이라는 부분 앞에 이제 여기 737 같은 그런 비행체를 탔을 때 앞에 보는 그 팬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팬을 달았을 경우에는 이 efficiency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이 엔진에서 나오는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전투기하고 여객기하고 비교를 하자면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이 터보젯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민간 여객기라고 하면은 이 터보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훨씬 민간 여객기가 더 좋은 거죠. 이 엔진, 여기 연소되는 엔진 공기보다도 바깥으로 나가는 공기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 efficiency, 이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이 터보팬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진 엔진은 이제 터보 프랍이라고 하는데 이 프랍 같은 경우는 이 똑같은 엔진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앞에다가 팬 대신에 프로펠러를 다는 겁니다. 프로펠러를 달아서 더 많은 공기가 이쪽으로 이 엔진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바깥으로 나감으로써 이 propulsive efficiency를 더 높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털보 프랍보다도 더 효율성이 높은 것은 이제 털보 셰프트라 해가지고 이것은 헬리콥터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엔진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엔진 부분은 다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기어하고 셰프트를 달아서 큰 헬리콥터
프로펠러를 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은 이 헬리콥터에 들어가는 엔진이 훨씬 더 높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털보젯에서 털보팬, 털보프랍, 털보샤프트로 오면서 속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 털보젯을 쓰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낼 수 있고 초음속으로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객기 같은 경우는 털보팬 같은 경우는 초음속으로 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객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콩코드나 그런 비행체 빼놓고 거기다 아음속으로 날게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계속 줄어들고, 그 다음에 털보프랍은 여객기, 털보팬을 갖고 있는 여객기보다 속도가 훨씬 더 늦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헬리콥터는 거의 빠른 속도로 나가지를 못하고요. 하지만은 여기 옆에 이제 털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 전기 추진 비행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 끝에다가 전기 발전기를 달고 14개의 추진체를, 전기 모터를 사용한 추진체를 사용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엔진에다가 이런 프로펠러나 팬을 달지를 않고 거기다가 발전기를 달아서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모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14개의 모터에다가 전기를 보내가지고 14개의 조그마한 팬을 돌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형태가 저희가 이제 2007년도쯤 연구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위에 있는 공식은 기존에 있는 비행체를 말하는데, 과연 그러면 전기 비행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레인지 이퀘이션, 그러니까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 게 조금 약간 좀 잘못되어 있는데, 스페시픽 에너지가 지금 여기 이 부분 되겠고, propulsive efficiency는 여기 이 부분, 프로펠러 여기 이 부분이 되겠고, 여기 이제 LOVD, 이것은 공기 역학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숫자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웨이트 프랙션을 해가지고, 이 W 배는 배터리 웨이트이고, W 토탈은 비행기 전체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이 이 공식하고 보통 비행체에 쓰이는, 기존에 있는 비행체에 쓰이는 이 공식하고 이 공식, 전기 비행체에 있는 공식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특히 이제 유심히 보실 부분이, 기존에 있는 비행체는 여기 록이 들어가 있고, 여기 웨이트에 관해서. 그렇지만은, 전기 비행체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연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록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록이 사라지고, 이 스페시픽 에너지, 이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소위 말하는 에너지 덴시티, 이제 에너지 덴시티라고 그 말을 쓰는데, 어쨌든 이제 그 배터리에 관한 그런 넘버가 되겠고, 어쨌든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문제가, 배터리의 이제 트렌드를 제가 어디서 한번 뽑아왔는데, 지금 많이 배터리가 지금 많이 발전은 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되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음 차트나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이 있는데, 이 전기 비행체, 레인지 공식이 있는데, 나사에서 X-57이라는 이 전기 비행체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개발을 했는데, 이 비행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숫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상당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런 숫자를 한번 제가 이 공식에다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더니 이 비행체 같은 경우는 110km 가는 전기 비행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한번 이런 DJI 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 드론을 그러면 얼마나 갈 수 있나? 이제 한번 제가 이 공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DJI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러한 넘버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이 드론의 무게, 그 다음에 배터리 무게, 그 다음에 이 비행체, 이 DJI 갖고 있는, 얼마나 날 수 있는 그 레인지, 15.7km. 그래서 이러한 넘버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5.5km 정도. 그러니까 이 공식이 상당히 조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 된다고 지금 이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다른 비행체, 특히 뭐 보잉 737 같은 비행체가 이제 물론 보잉 737 같은 비행체는 전기 비행체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보잉 737 같은 비행체에다가 전기 비행체가 된다면은 그 비슷한 사이즈가 되는 737 비행기 있다고 하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할까? 저 배터리가 필요할까? 그걸 지금 제가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propulsion efficiency, 효율성, 그다음에 이제 LOVD가 한 18 정도, 보통 비행체가 이 정도 되거든요. 737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737 같은 비행체는 보통 한 연료를, 그러니까 최대 한 30% 정도 싣고 다니는 그런 비행체가 되겠습니다. 737 만약에.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한번 배터리 웨이트도 한 30%로 집어넣고 그렇게 했더니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게 서울에서 오사카를 갈 경우 825km죠. 이 정도 갈 수 있는 전기 737 비행체는 과연 얼마만큼의 에너지 덴시티가 필요한 그런 배터리가 필요한가? 이제 그걸 계산을 한 내용인데, 결과는 433 Wh per kg.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팩 레벨이 되고, 이제 배터리를 이야기하면서 셀 레벨도 있고 팩 레벨이 있습니다. 셀 레벨은 거기 말 그대로 화학 에너지에서 나오는 그 정도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비행기에다가 쓰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패키지의 넘버가 이게 433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433이 셀 레벨 정도 되면은 한 7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1990년이고 2030년 정도 되면은 셀 레벨이 3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팩 레벨이 433이라고 했는데, 셀 레벨 정도는 한 700 정도 되고, 그럼 700이 되면 어디가 있냐? 2080년. 그러니까 2080년도야 돼서야 전기 비행체 737, 전기 737이 서울에서 오사카 갈 수 있는 비행체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비행체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그래서 올해 25년 올해 1월 달에 에어버스에서는 이러한 UAM에 들어가는 그런 기체를 포기하겠다. 올해 1월 달에 지금 내놓은 기사인데, 그 이유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앞으로 이 UAM에 들어가는 비행체는 좀 힘들겠다. 시간적으로 지금 멀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기사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사에서는 그걸 오래전부터 사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배터리보다도 발전기를 해서 비행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전기 전기 추진체가 있는데, 전기를 하면서 어떠한 장점이 있냐? 배터리도 쓸 수가 있고, 수소전지를 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소울러,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아니면은 레이저를 쏴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연소를 해서 발전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젯퓨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737 같은 그런 기체들이 이제 젯퓨얼을 쓰고,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수소 연료를 쓸 수도 있거냐, 아니면은 리퀴드 LNG 같은 그런 연료를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 부분. 또한 이 배터리나 여기 젯퓨얼 이런 이제 컨벤셔널 엔진, 그러니까 뭐 터보 일렉트릭 엔진, 뭐 그런 엔진을 써가지고 하이브리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로. 그러니까 터보 일렉트릭 엔진을 쓰고 다른 배터리나 퓨얼셀 이런 다른 에너지를 써가지고 하이브리드로 만들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이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터보 일렉트릭이라 해가지고
패럴럴 하이브리드도 있고, 뭐 시리즈 하이브리드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되겠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하고 조금 유사하다고 봅니다. 전기 자동차도 시리즈 하이브리드, 패럴럴 하이브리드, 패럴럴 시리즈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 비행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전기 비행체가 주는 장점이 뭐냐면은 이 여러 가지 이런 파워 소스를 쓸 수 있거니와 전기 추진체도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전기만 가지고 있으면은 한 기체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추진체를 쓸 수가 있거니와 또 다른 약간 사이즈가 다른, 그러니까 프로펠러 하나는 이렇게 클 수도 있고 또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기 추진체이기 때문에, 전기 비행기이기 때문에 전기를 디자이너가 임의로서 가져와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다가 전기를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차트를 한번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한글로 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오른쪽 부분이, 오른쪽 사진이 좀 흥미있는 부분인데, 옛날에 마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차가 이제 말로 끄는 마차가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마차에다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이 새로운 기술을, 예를 들어서 비행체에다가 과연 접목을 시킬 건가?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거의 쿼드캅터 형태식으로 사람을 태우는 비행체를 개발하고 지금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과연 이게 이렇게 가야만 할까?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기계적 마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독일에서 10년 전에 개발했던 볼라캅터라고 있습니다. 이 볼라캅터 같은 경우도 형태를 헬리콥터하고 조금 비슷하게 유사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돼버렸습니다. 아시겠지만 볼라캅터도 지금 현재 파산 상태이고 이 항은 지금 이제 독일에서 운항은 한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인지, 그러니까 거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거리가 장거리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방향은 이런 수직 이착륙 UAM, 그러니까 새로운 전기 추진을 가지고 새로운 비행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어로 Is this all we can do? 이게 과연 이만큼밖에 못하냐? 지금 저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는 어떠한 비행체가 나올 건지 저는 솔직히 조금 염려스러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 추진 비행체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비행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eVTOL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이야기하고요. eSTOL 같은 경우는 수직 이착륙은 하지만은 초단거리 활주로를 이용한 그런 비행체가 되고요. eCTOL이라고 하는 것은 초단거리는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737 전기 추진 737 전된 그런 비행체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히 여기 같은 이 비행체 같은 경우는 9인승, 지금 19인승으로 만든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9인승으로 지금 추진하는 그런 비행체가 일렉트라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 이 비행체 같은 경우는 수직 이착륙은 아니지만은 50m, 활주로가 50m면은 이 비행기가 이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전기 추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여기 수직 이착륙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여기 조비라는 회사가 UAM 지금 분야에서는 제일 좀 잘 나가는 그런 비행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에서는 오보에라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도 지금 접은 걸로 알고 있고요. 슈퍼널도 얼마 전에 지금 뉴스 아리클에 나왔는데 조금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 건지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오로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달파라는 국방 기관이 있습니다. 달파. 많이 아시겠지만 그 달파라는 기관은 인터넷 70년대에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이 쓰고 있는 GPS 그런 것을 지금 개발했던 그런 기관인데, 그런 기관에서 수직 이착륙
초고속 그런 비행체를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약간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달파에서 프로그램이 중단된 경우인데, 이거 릴리움 같은 경우는 CEO가 대학원에 있을 때 펀딩을 독일 정부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릴리움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수직 이착륙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거의 파산 상태로 지금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D 에어버스는 지금 안 한다고 지금 벌써 선언을 한 상태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벨이라는 헬리콥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계속 UAM 기체를 만들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이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지금 중국에서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단거리 활주로가 필요한 그런 비행체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일렉트라 50m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고, 미 공군에서도 초단거리 비행체, 이런 비행체를 개발하려고 했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제가 이제 연구했던 부분,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737 정도 되는 그런 비행체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과 이제 유럽에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나사에서는 X-57, 그다음에 미국 보잉과 같은 보잉에서 투자를 받은 주누미나르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회사는 지금 이제 파산이 됐지만은, 이거 같은 회사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배터리만을 이용해 가지고 수직 이착륙에 하는 보통 활주로를 쓰는 그런 비행체를 개발하려고 했었고, 나사에서 보통 여객기인데 뒤에다가 일렉트릭 추진체를 달아 가지고 나는 그런 비행체, 그다음에 이제 여기 ESLO라고 하는 비행체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에서 전기 모터가 달린 팬을 비행기 날개 속에 이 속에가 지금 6개 정도 있거든요. 여기 6개에다가 이제 전기를 트랜스퍼를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다음에 에어버스에서는 한 7, 8년 전에 E팬이라는 이런 비행체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비행기 엔진 하나를 전기화 해가지고 보트를 돌려서 이 팬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고, 또 그 이후로 이런 블렌딩 바디, 이런 형체로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전기 비행체를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비행체들이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분산 전기 추진이라는 이러한 기술을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분산 전기 추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기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발전기일 수도 있고,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될 수 있고, 어쨌든 그러한 에너지 소스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여러 개의 추진체를 돌리는 그런 형태를 분산 전기 추진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나사에서도 지금 저희가 연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그 이후로 이제 분산 전기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했던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 하나만 연구했던 그런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띄우기 전에 날개하고 이 여러 개의 전기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지상에서 실험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비행기를 하늘에 날려서 실험하는 그런 기체가 되겠고, 이 하이스트는 뭐냐면은 배터리뿐만이 아니고 여기다가 조그만 자동차 엔진을 가지고 하이브리드로 만든 겁니다. 하이브리드로 만들어 가지고 지상에서 실험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분산 추진 항공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나사에서 저희가 연구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특히 GL10이라는 경우는 이거 수직 이착륙기, 그 다음에 X-57, X-57, 이거 페가서스라는 비행체는 프로펠러를 가지고 도는 그런 비행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레드 윙바디고요. 수전,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차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전이라는 subsonic single aft engine aircraft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4개 엔진, 여객기가 4개 엔진에서 2개 엔진으로 되고 한 엔진으로 갈 수 있을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 이제 나사에서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엔진이 하나 있습니다. 엔진이 뒷공무니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 전기를 발전을 시켜 가지고 여러 개의 팬이 일렉트릭 팬이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8개, 여기 8개 정도. 일렉트릭 팬에다가 전기를 보내는 겁니다. 전기 팬.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진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비행체에다가 배터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체 같은 경우는 배터리하고 엔진 하나, 그러니까 열역학적으로 굉장히 효율성 있는 그런 엔진 하나만을 갖고 배터리하고 같이 믹스를 해서 이 비행체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지금 기존에 있는 비행체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효율성이 높고 자연 환경에 대해서 더욱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비행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떠한 마켓을 보고 있느냐. 이런 비행체로 가지고 500마일, 그러니까 한 800km 정도 갈 수 있는 비행체면은 딱 좋겠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800km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에서 한 오사카 정도 가는 거리. 안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동부 지역 500마일, 800km 정도 되니까 동부 지역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 도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일본, 중국까지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비행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릿이 왜 중요하냐. 조그만 비행체거나 큰 비행체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게 넘버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메스틱 인터넷 마켓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수직 이착륙보다 인증이 훨씬 더 쉽습니다. 기존에 있는 비행체에다가 전기 추진 시체를 적용을 하면은 인증이 더 손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톨, short takeoff and landing 단거리 활주로가 필요할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엔진과 이제 배터리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비행체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몇십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배터리가 많이 향상이 돼가지고 전부 배터리거나 퓨얼셀로 된 비행체를 만들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터보 일렉트릭이면은 전기 발전기면은 젯퓨얼도 쓸 수 있거니와 수소, SAF, LNG를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소음에 관해서는 훨씬 더 용이하고 그러한 737 정도 되는 비행체를 가지고 리저널 에어크래프트가 그러니까 여기서 오사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비행체를 만들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